자, 시작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그 필기노트 업데이트된 거 보시고 오늘은 여기 할 차례예요. 저 바로 전 문제풀이까지는 저 이전 영상 봐주시면 되고요. 본 게임 시작해서 오늘의 주요한 내용은 여기 어디에 네모쳐 있죠? 온실기체 증가. 바로 그 기후변화 요인 중에 인위적 요인 중에 온실기체 증가 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토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실기체가 일으키는 효과가 뭘까요? 온실 효과. 그렇죠. 온실 효과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미지가 어때요? 온실 효과 하면?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좀 들죠. 막 온실 효과가 심해져서 뭐 쩌쩌쩌쩌 하면은 막 지구온난화가 심해진다. 근데 사실 여러분 선입견을 없애야 됩니다. 온실 효과는 생명체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 그래서 온실이라는 거, 온실 효과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온실 효과 누가 일으키죠? 당연히 온실기체. 온실기체 뭐 있죠?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에 하나만 더 얹어줍시다. 오존까지. 그래서 실제로 온실기체 기여도 퍼센트로 봤을 때 36에서 70% 수증기.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다음은 이산화탄소, 그 다음 메테인, 그 다음 오존 순서죠. 근데 포인트는 수증기는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방점이 찍히는데,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우리 대기에 얼마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과학을 조금 열심히 하신 분들이면 이런 거 한번 본 적 있을 거예요. 지구 대기 전체에서 사실 제일 많은 건 누구냐면 질소, 그 다음은 산소, 그 다음 아르곤, CO2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실 질소랑 산소만 합쳐도 전체 대기 99%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산화탄소는 4위에 위치하는 0.03%밖에 안 되는 미량이죠. 굉장히 미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감을 좀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실 효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필수적인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온실이 뭐죠? 비닐하우스. 그쵸, 비닐하우스. 우리 비닐하우스 덕분에 어떻죠? 딸기를 열매 먹고. 그렇죠. 우리가 원래 겨울철에 다들 얼어버리는 어떤 상추라던가 그런 것들을 따뜻하게 유지시켜가지고 겨울철에도 우리가 여름철에 어떤 작물들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온실이잖아요. 영어로도 실제로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 온실 효과인데, 생각을 해봅시다. 온실이 없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100이 들어옵니다. 그럼 100만큼 달궈지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사라져서 한마디로 밤이 됐어. 혹은 겨울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을 다 받고 0이 됩니다. 한마디로 확 달궈졌다 확 식어요. 그치? 온실이 없으면 겨울철에 배추가 어떻게 돼요? 싹 다 얼겠죠? 그치? 그거를 방지해주는 게 온실이잖아요.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온실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누구다? 온실 기체고, 당연히 얘는 어디 있을까요? 기체니까? 대기 중에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온실의 영향이 뭐냐? 태양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원래 이 온실이 없다면 당연히 전체 방출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된다? 일부 방출은 당연히 일어나지만은 일부가 튕겨나와서 안으로 재복사된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열 보온 시스템이 바로 온실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온실 효과라고 하시면은 따뜻하게 유지를 해주고 보온 효과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루 단위로 보면은 일교차가 작아지고, 연 단위로 보면 연교차가 작아지고, 공간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저위도와 고위도의 에너지 차이가 작아지게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온실 효과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명체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평균 온도치가 있을 때 온실이 없잖아요? 그럼 온도가 어떻게 될까? 빡북 빡북 빡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온실이 있으면 이게 적당히 천천히 올라갔다, 적당히 내려갔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온실 효과가 왜 그렇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냐? 요즘 온실기체 누가? CO2가, 이산화탄소가 되게 많아짐에 따라서, 산업화에 따라서 온실 효과가 과해지기 때문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레벨별로 갑니다. 이 레벨 이해되죠? 자, 레벨 2 갑니다. 약간의 숫자가 등장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레벨 2. 왼쪽은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팁 줄게, 팁. 각 권역이라고 제가 어렵게 써놨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주 대기 지표예요.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각각 우주랑 대기랑 지표에서 걔네가 먹은 양 이퀄 뱉은 양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건 그냥 쌤쌤이어야 돼. 당연히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만큼 받았는데 더 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먹은 양은 뱉은 양이랑 같다라는 방정식을 세워주면 되는데,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뭐가 다르냐면, 오른쪽 그림은 지금 이렇게 일자 그려놨죠. 이게 제가 대기를 그려놓은 거예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 그려놓은 게 없죠. 대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왼쪽 오른쪽 중에 온실 효과 있는데 어디? 오른쪽. 없는데 여기? 왼쪽.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온실 효과가 없는 왼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약에 100이 들어와요. 100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지표로 100이 때려박겠죠. 대기는 있을까 없을까? 여기는 애초에 대기가 없는 조건인 거예요. 오케이? 100 때려박으면 100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표는 100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100 뱉어요, 우주로. 오케이? 이게 그냥 대기 없을 때, 즉 온실 효과가 없을 때 세팅이다. 매우 중요한 거 가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 100 들어오니 빨간색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태양으로 오는 거죠. 태양 복사 에너지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어떤 애들이 들어오죠? 감마선부터 X선,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다 들어오죠. 근데 그 중에 뭐가 제일 세다? 가시광선이 제일 세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시광선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모든 파장이 다 들어와요. 근데 어디가 제일 세다? 가시광선이 제일 세다. 한 대충 0.5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최대 파장이 되는데 얘는 우리가 천체 할 때 조금 더 많이 배울 거예요. 이에 비해서 지구 복사 에너지는 우리가 달궈져서 뱉는 거죠. 오케이? 얘는 뭐만 뱉는다? 적외선만 뱉는다. 왜냐하면 이게 궁금하면 우리가 천체 단원을 배우면 돼요. 빈의 변이 법칙이라는 거 배울 건데 심플하게 얘네가 뱉어내는 파장대는요. 심플하게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에 관련된 함수예요. 뭔 얘기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 실제 태양이 한 6000 켈빈 정도 되거든요. 그때 정도면은 애가 한 0.5 마이크로미터가 최대 에너지야. 천체에서 할 거예요. 이에 비해서 지구는 이 에너지가 때려 박는다 해도 300 켈빈 정도까지밖에 안 데펴져요. 이때 적합한 에너지에 맞는 파장은 한 적외선 파장이에요. 지금 보면은 온도가 몇 배 차이 나죠? 20배 차이 나죠. 얘가 20배 뜨겁죠. 그러니까 얘가 20배 파장이 짧아요. 뭐 그런 거 나중에 천체 배우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거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한 줄 요약. 태양 복사 에너지는 파장이 뭐 들어온다? 다 들어온다. 근데 뭐가 제일 세다? 가시광선이 제일 세다. 그렇게 해서 달궈진 지구가 뱉어내는 에너지는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데 뭐만 뱉는다? 적외선만 뱉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 3점을 못 풉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어쨌든 간에 모든 파장이 다 들어오는데 지금 얘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고 심플하죠. 근데 실제로는 뭐가 있다? 대기가 있다. 대기가 있는데 대기에는 사실 온실기체만 있는 게 아니죠. 자외선은 사실 어디서 흡수되죠? 오존층이란 또 대기에서 상층 대기에서 흡수되고 적외선은 어디서 흡수된다? 온실기체에서 흡수된다. 온실기체 뭐 있었죠?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 이런 애들이 대기층에서 흡수를 할 거다. 한번 볼게요.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다루지 않겠습니다. 아직 레벨이 2니까. 자, 들어왔어요.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나가야 되지. 근데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온실기체가 있어서 이 노란색 튕겨나가는 걸 일부 흡수하겠죠. 먹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복사를 합니다. 복사할 땐 당연히 위도 뱉고 아래도 뱉겠죠. 그래서 일부는 방출이 있지만 일부는 튕겨 나온다. like 핑퐁. 아시겠죠? 탁구처럼 이렇게 뱉어내면 얘가 다시 아래로 어느 정도 돌려준다라는 거죠. 이게 뭐죠? 온실 효과라는 거예요. 굉장히 효율적인 보온 시스템이죠. 자, 봐봐요. 레벨 3 갈 때 보통 선생님들이 뭘 설명하냐면 아마 이 그림을 설명할 겁니다만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실제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 먼저 키워줄게요. 자, 이게 실제로 수특 3점, 올해 수특 3점에 있는 문제 자료인데 이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팁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권역에서 먹은 양과 뱉은 약을 쌤쌤 치우는 방정식 세우면 끝난다. 지금 처음 보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은 이따 해줄게. 근데 얘를 여러분이 분석하는 능력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대기가 없는 경우 왼쪽, 있는 경우 오른쪽. 한마디로 왼쪽은 온실 효과가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오른쪽은 온실 효과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이 차이를 바로 보여줄게. 벌써 설레. 자, 어떻게 각 권역에서 우주 대기 지표에서 먹은 양 이퀄 뱉은 양 하면 돼요. 왼쪽 게 좀 쉬우니까 왼쪽 거 먼저 할게요. 왼쪽 우주 입장에서 보세요. 지금 먹은 양 얼마예요? 여기 100 먹었잖아. 화살표의 시작점과 끝만 보는 거예요. 먹은 거 화살표의 끝이죠. 100 먹었지. 뱉은 거 화살표의 시작 100이지. 100 이퀄 100. 오케이? 우주에서 주고받은 에너지랑 100. 대기는요? 대기가 없는 케이스라니까 0, 0, 0이겠죠. 지표는요? 먹은 양. 여기 100 먹었잖아. 뱉은 양. 여기 100 뱉었잖아. 100 이퀄 100. 끝. 그죠? 이게 지금 왼쪽이잖아요? 왼쪽 끝. 이게 뭐다? 대기가 없을 때. 뭐다? 온실 효과가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자, 근데 온실 효과가 있습니다. 대기가 생기면은 와우, 굉장히 복잡해지고 여기에 대한 디테일 안 배웠지만 자료 해석하는 거 먼저 알려드릴게. 자료에서 어떻게 하느냐? 각 권역에서 먹은 양 이퀄 뱉은 양 방정식 세우면 돼요. 우주 대기 지표에서 먹은 양 이퀄 뱉은 양 방정식 세우면 돼요. 화살표 눈 크게 뜨고 봅니다. 우주에서 뱉은 양 얼마예요? 지금 100을 때려 박았잖아. 근데 먹은 양 볼게요. 25 튕겨 나왔고 5 튕겨 나와서 5 더하기 25 먹었지. 우주에서. 그 다음에 화살표 끝 봐.
지표에서 다이렉트로 쏘는 4 먹었지. 대기에서 위로 쏜 D 먹었지. 오케이? 그러면 방정식 세우면 끝. 100을 뱉었는데 5 더하기 25 지금 먹었고 4 먹었고 D 먹었네. 그쵸? 그럼 D 얼마 나와요? 방정식 세우면? 66 끝. 아, 됐죠? 자, 그 다음 우주 번역했으니까 대기 가겠습니다. 대기. 자, 대기 먹은 양 이퀄 뱉은 양. 자, 먹은 양 볼게요. 화살표가 도달하는데 25 먹었지. 29 먹었지. 그러니까 이 25는 어디서 온 거예요? 우주에서 들어온 25 먹은 거. 지표에서 다이렉트로 쏜 29 먹었지. 또 여기서 쏘는 C 먹었지. 오케이? 그러니까 25 더하기 29 더하기 C 먹은 거죠. 그 다음 뱉은 거. 여기서부터 D 뱉고 88 뱉죠. 선생님 얘는요? 얘는 지표에서 4 다이렉트로 쏜 거야. 화살표의 시작과 끝을 잘 봐야 돼요. 지금 너무 빠르지? 영상 보시면 됩니다. 영상 보시면 돼. 그래서 찍는 거예요. 자, 그래서 뱉은 양은요. 화살표 먹은 양 먼저 보면 먹은 양은요. 25 먹었고 29 먹었고 C 먹었어요. 25, 29, C. 오케이? 그리고 뱉은 양은요. 여기서부터 D 뱉고 88 뱉었습니다. 근데 아까 D를 첫 번째 식에서 66 찾았으니까 66 때려 넣으면 C가 바로 100이 나와요. 그죠? 마지막 이제 지표 보면 되지. 지표 먹은 양 얼마? A 먹었고 88 먹었죠. 이 A는 우주에서 다이렉트로 쏜 A고 이 88은 대기에서 먹인 88이죠. 대기에서 재복사. 뱉은 양은 29랑 B죠. 근데 B는 재밌는 게 C랑 4로 나눠지죠. 뭐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먹은 양은 A 더하기 88, 뱉은 양은 29 더하기 B죠. 또 식 세우면은 29 더하기 A 더하기 88, 29 더하기 B. 근데 아까 아까 여기서 C가 100 나오거든요. 100 더하기 4 하면은 B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104가 나오기 때문에 A는 연립하면은 심플하게 다 구할 수 있다. 다 구할 수 있다. 자, 포인트는 이렇게 찾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방금 한 짓이 굉장히 중요한 짓이고 영상 여러 번 돌려보세요. 어렵지 않거든요. 하면 됩니다. 포인트는 온실 효과가 뭔데? 온실 효과가 뭔데? 볼게요. 자, 여기서 갖고 논 양 어떻게 돼요? 100은 100이죠. 100 집어넣지 분명히. 봐봐. 대기에서 지금 어때요? 좌변 우변 다 합치면 몇이에요? 154죠. 아까 0이었는데 154로 뻥튀기 됐지. 지표는요. 아까 100이었잖아요. 좌변 우변 합하면 얼마예요? 133이지. 숫자가 커졌지. 대기랑 지표에서 난 분명히 같은 양 100을 때려 넣었는데 대기가 있다는 세팅 하나만으로 어떻게 됐죠? 둘 다 커졌죠. 숫자가. 이게 온실 효과. 이게 온실 효과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똑같이 100 넣었는데 대기랑 지표 모두 그 숫자가 증가했다. 한마디로 굉장히 효율적인 보온 시스템이 뭐다? 온실 효과고 이건 굉장히 필수적인 거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레벨 3. 이게 이제 흔히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이거 외워야 될까요? 종종 일부 강사 선생님들이나 학원이나 과외에서 외우라고 하는데 손목 걸고 외우지 마세요. 절대 외우는 거로 출제되지 않고요. 솔직히 말할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외우면 문제 쉽게 풀립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외우면 편해. 근데 제가 이거는 전공에서 그 코딩을 해봤는데 아주 작은 미량의 어떤 원소 하나만 바꿔도 미량의 세팅 살짝만 바꿔도 이 숫자가 미친 듯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절대적인 숫자로 준 게 아니라고요. 뭔 말이냐? 기출문제로 나올 때 이 숫자가 바뀌어서 나와도 여러분 할 말이 없다. 이해되세요? 절대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선생님 이거 안 외우면 어떻게 풀어요? 심플하게 아까 말씀드린 방정식. 얘로 다 풀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 먼저 간 거예요. 자, 숫자 외우라고 말씀하시는 혹시 선생님들이 계시면은 그냥 외우세요. 네, 선생님들 말 골라서 들으시는데 외우라 하면 외워야지. 분명히 외우면 도움은 됩니다만 지금까지 기출은 당연히 외워서 다 풀리는데 안 풀리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시겠죠? 포인트는 여기서 안 바뀌는 거. 안 바뀌진 않는데 높은 확률로 바꾸지 않을 거는 바로 요겁니다. 지구 반사율, 알베도라고 얘기하는 건데 100을 쐈을 때 대기랑 구름에서 반사하는 25랑 지표면 반사 5가 합쳐져서 지구 반사율은 대충 한 30으로 거의 일정하다고 우리가 봐요. 근데 예를 들면 사막화가 진행돼. 반사율 어떻게 될까? 증가해요. 그럼 30보다 커질 수 있지. 빙하가 녹아요. 그럼 반사율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지. 30보다 작아질 수 있다. 이렇게 세팅이 바뀌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갑자기 불안한데. 네. 켜놨네요. 자, 진짜 내가 다 알려준다. 여기서 좀 특이한 친구가 있어요. 특이한 친구가 뭐냐면은 이거 먼저 갑시다. 특이한 친구보다. 분홍색 먼저 볼게요. 온실 기체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실 효과가 커지겠죠. 네, 온실 효과가 커지면 어떤 것들이 이 그림에서 커지는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온실 효과가 커져. 그 말은 대기에서 먹는 양이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근데 아까 우리 방정식 태웠잖아. 대기에서 먹는 양이 커지면 대기에서 뱉는 양도 커져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에서 네모친 핑크색으로 네모친 모든 것들이 커집니다. 뭔 얘기냐? 온실기체가 만약에 커진 세팅이잖아요. 25라는 이 숫자가 100에서 쏴서 다이렉트로 들어오면 먹는 이게 커져. 그리고 지표에서 대기로 쏘는 이 100이라는 값도 커져.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먹는 양이 둘 다 커졌으니까 대기가 땅으로 다시 쏘는 값도 커져. 우주로 쏘는 값도 커져. 오케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커집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포인트. 3점짜리 문제에서 종종 등장하는,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쳐놓은 거, 대류전도 잡열이라는 친구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 혹시 대류전도가 뭐게요? 열에 그쵸. 어디서 배웠죠? 그쵸. 제가 맨 처음에 대기 시작할 때 이거부터 다 알려드린 거야. 맨 처음에 쭉 올라가서 대기 처음 배울 때 우리 뭐부터 배웠어요? 전도대류. 그치. 전도대류 복사부터 배웠잖아. 그치. 전도대류 복사. 열 전달 세 가지 방법. 얘를 다시 하진 않을게요. 오케이? 근데 우리 아까 저 그림 있잖아요. 제가 보여드린 엄청 어려워 보이는 그 복잡한 그림. 걔 지금 뭐라 써 있어요? 여러 써 있진 않네요.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교과서 같은 걸 보면은 지구에 무슨 평형이라 써 있는 줄 알아요? 복사 평형이라 써 있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세요? 복사 평형이라 써 있어요. 근데 열 전달 방식 뭐 있다고? 전도, 대류, 복사 있다고. 근데 복사 평형이라고. 전도, 대류는 따로 빠져 있는 겁니다. 전도, 대류는 지금 여기 따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보세요. 전도, 대류라고 적혀 있는 이 8 숫자 빼고는 나머지 21 자멸도 빼고 이 빨간색 네모에 있는 숫자 얘네 빼고 나머지 숫자들은 뭐예요? 다 복사의 방식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 모든 숫자들이 다 복사인데 여기 빨간 네모에 있는 얘네들은 복사의 방식이 아닌 유일한 열의 전달 방식이라는 거. 얘를 모르잖아요? 3점짜리 또 못 풉니다. 아시겠죠? 제 대류 전도라는 것도 충분히 열 전달을 8 정도를 하고요. 지표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대기로 쏘는. 또 잡열은 우리 어디서 배웠죠? 수증기 잡열? 태풍에서 배웠죠. 얘가 뜨거우니까, 지표가 가열돼서 뜨거우니까 공기가 상승하면서 수문열, 잡열을 방출하는 건 당연히 지표에서 대기로 열을 주는 시스템이죠. 얘 복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지. 얘도 따로 떼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 질문해 볼게요. 자, 실제 있는 기출입니다. 지표면의 흡수 더하기 지표면의 흡수. 지금 얘는 우주에서 쏘는 지표면의 흡수 45죠. 얘는 대기에서 재복사하는 88이죠. 오케이? 45 더하기 88은 뱉는 양이니까 지표에서 대기로 쓰는 100과 지표에서 우주로 바로 쏘는 104. 두 개 더하면 104죠. 더하기 대류전도 잡멸 다 합친 29 하면 쌤쌤 나오는 거 앞에서 했잖아요.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문제를 직접 보여주면 되지. 자, 보겠습니다. 야, 16번의 니은. 왼쪽 그림 16번의 니은. 수능 문제죠. 오 마이 갓, 수능 문제입니다. 자, A 더하기 B는 지표가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과 같냐? A는 지표 흡수, 우주에서 다이렉트로 쓰는. B는 지표 흡수, 대기에서 재복사하는. A 더하기 B는 지표가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량. 얘는 지표 방출 이거 더하기 29죠. 어떨까요? 같을까요? A 더하기 B는 지표 방출에 뭘 또 더해줘야 돼? 얘를 더해줘야 된다고. 이거 더해준 게 이거랑 같아야 되잖아. 그쵸? 다 먹은 양이 다 뱉은 양이랑 같아야 되는데 지금 먹은 양이 지표 방출 복사 에너지는 얘랑만 같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얘는 지표 방출 복사 에너지인데 복사의 방식으로 열 전달하는 거 말고 대류 전도 수문열의 형태로 전달하는 얘를 놓치는 순간 여러분은 수능에서 안녕.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이런 디테일 다 여기에 정리된 거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자, 됐죠? 자, 이 정도 하면요. 열의 수지, 열의 수입과 지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복사 평형에 대한 개념 끝.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뭐냐? 온실 효과가 좋은 거 안 좋은 거? 기본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얘가 없으면 안 돼. 근데 얘가 과도해지면 왜 과도해질까? 온실기체 양이 증가하니까. 온실기체 누구 있는데?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인데 수증기 빼면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이 증가하면 과도해지니까 온실 효과가 과도해진 지구온난화가 나타나죠. 실제 데이터 볼까요? 어머! 새로운 그래프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 X축, Y축 단위 봐야 되는데 X축이 1850년부터 2000년 흔히 말하는 산업혁명 시대 부근부터죠. 봤더니 지금 이산화탄소, 메탄 이렇게 있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온실기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얘로 인한 영향이 미친 듯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약간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단위 포인트가 뭐냐면
이산화탄소는 지금 초록색이니까 이거 왼쪽 그래프 봐야 되죠. 그리고 메탄 같은 경우는 주황색 그래프니까 이거 봐야 되죠.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한 2000년대에는 메탄보다 이산화탄소가 한 1.5배 많았겠네. 그 맞아요? 왜? 이산화탄소는 단위가 뭐예요? ppm입니다. 즉 파트 퍼 밀리언이라고 해서 100만 분의 1인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메탄이나 산화질소는 10억 분의 1 단위예요. ppb예요. 단위가 훨씬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얘를 축 길이로 보면 안 된다.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CO2랑 CH4 뭐가 많게요? 당연히 CO2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2배, 뭐 그 3배 그 이상 많다. 요거 좀 체크해 주시고 급격한 온실기체 증가로 인해서 우리 지구의 미래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RCP라고 하는 건데 볼게요. RCP 2.6부터 RCP 8.5까지 있는데 뭐 그 디테일한 숫자는 몰라도 되고 만약에 지금 배출하고 있는 온실기체량을 최소 수준으로 유지할 때가 RCP 2.6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현재 추세로 둔다. 아무런 절감 조치를 가하지 않는다. 빨간색 RCP 8.5로 갑니다. 오케이? 볼게요. 왼쪽 그래프 보니까 가로축 세로축 단위 봐야죠. 가로축 뭐예요? 연도죠. 근데 미래를 보고 있죠. 어디가 현재예요? 여기 대충 2020년대. 얘를 기준으로 현재 추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미친 듯이 증가하죠. 근데 절감 조치를 하면 거의 조금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 얘가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기온 편차로 드러납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이번에는 세로축이 뭐죠? 기온 편차예요. 오케이? 얘를 기준으로 여기가 2020년 현재인데 똑같아요. 파란색 RCP 2.6, RCP 2.6은 같은 색깔로 제가 체크를 해놨고요. RCP 8.5, RCP 8.5는 둘 다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자, 최소 수준 절감하면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기온 편차가 0을 기준으로 살짝 올라가죠. 올라가긴 올라가요. 왜 그럴까? 이미 계속 그렇지. 관성 때문이죠.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절감 스타트 한다고 해도 애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올라가. 근데 우리가 절감하지 않고 현재 추세 그대로 이산화탄소 미친 듯이 내뿜는다 어떻게 된다? 온도가 지금 어떻게 돼서 기온 편차가 거의 4까지 육박하죠. 이 말은 뭐예요? 4도가 올라간다. 아니, 선생님 4도 올라가는 게 뭐가 중요해요? 아니 우리 1교차 끌 때 어때요? 하루 온도 차이가 뭐 10도 20도도 나잖아요. 선생님 4도 올라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 1교차는 일기현상이죠. 기상현상이죠. 하루 단위죠. 근데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기후변화죠. 기후는요. 년 단위, 수백 년 단위잖아요. 하루 단위로 10도, 20도 그건 큰 차이가 아니야. 근데 얘는 전체적인 기후 사이클에서 아예 4도가 올라가 버린다고. 뭔 얘기냐면 여러분이 오늘 최고 기온 32도래. 더워 죽겠잖아. 근데 이대로 만약에 한 50년, 100년 지나가잖아요. 오늘 최고 기온 36도래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날이 된다고. 말이 안 되죠. 엄청나게 더워진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나비 효과라고 간단하게 적어드렸는데 우리가 이건 제가 좀 정리가 되는 대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대기 중에 CO2 농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죠. 그러면은 해수면 높이가 상승합니다. 그 대표적인 요인이 뭐게요? 빙하가 녹아서도 그렇고요. 열 자체가 팽창해서도 그런데 요즘은 빙하가 녹는 게 훨씬 더 큰 영향이라는 거 뒤쪽에 기출문제 있습니다. 또 이래서 중요한데 앞단원에서 배운 빙하코어 산소 동위원소 비율이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빙하코어는 어느 성분을 보는 거죠? 대기, 해양. 대기였죠. 해양을 볼 건 뭘 보죠? 해양 생물체의 산소 동위원소 비율을 봤지. 복습 잘 하셔야겠지. 이거 앞에 거랑 같이 보셔서 출제될 수 있다. 추가로 사막화 같은 게 일어나면은 사막은 어디에 있죠? 적도에 있나요? 아니요. 중위도 고압대. 왜? 증배기 강이 많으니까. 증발 많이 되고 강수 적은 중위도 고압대에 사막이 많이 있는데 지표 반사율이 사막화가 진행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어납니다. 그러면 오히려 온도는 감소합니다. 선생님 이상한데요? 지구온난화 일어났는데 어떤 케이스는 온도가 올라가고 어떤 케이스는 온도가 감소하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 것들을 다루는 게 기후변화라서 문제를 출제하거나 여러분이 연구를 할 거면 굉장히 특정한 요인들만 컨트롤하면서 연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게 바뀌어. 그러니까 나비 효과란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만 바뀌어도 너무 많은 게 바뀌니까. 여기는 제가 추가적으로 정리되는 대로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뒤쪽에 있는 실전 문제 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갈게요. 자, 푸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바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스피디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자, 이거 푸는 거 보세요. 진짜 쉬워요. 5번. 제가 알려드린 거에서 다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제가 제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 설명이 가능한 문제만 넣은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오준 선생님 책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그대로 넣은 거니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5번. 그린 가는 1850년, 2019년까지 수능 문제네요. 작년 수능이네. 기온 편차, 전 지구랑 아시아의 기온 편차.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경향. 나는요, 요 그림은요, 가의 A 기간 동안, 여기 음영되어 있는 이 기간 동안 대기 중 CO2 농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증가하고 있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 기간 동안 지구 기온의 평균 상승률은 아시아가 크다. 어때요? 아시아는 이만큼 상승했죠. 지구는요, 요만큼 상승했죠. 뭐가 더 많이 상승했죠? 아시아가 많이 상승했죠. 뭐 그렇구나. 1번이니까. 자, 나는 CO2 농도의 연교차는 하와이가 크다. 지금 하와이는 점선이고요. 남극은 실선인데. 하와이 어때요, 지금? 오우씨. 엄청 커졌다가 작았다. 그쵸? 연교차가 크죠? 이에 비해서 남극은요? 남극은 요거죠? 작죠? 갭 차이가. 연교차가 작다. 오케이? 쉽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도 연교차 하와이가 크다 정답. A 기간 동안 전 지구의 기온과 CO2 농도는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나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 온도가 높아지니까 온도도 전체적으로 높아집니다. 여기서 옛날 교육과정에서 좀 많이 물어보던 건데 얘가 약간 이렇게 요동치는 형식으로 올라가는 게 조금 신기하지 않습니까? 얘가 왜 그럴까요? CO2 농도가 높을 때가 언제게요? 낮을 때가 언제게요? 높을 때가 겨울이고요. 낮을 때가 여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CO2 농도가 많은 겨울에는 심플하게 CO2는 광합성이 굉장하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광합성이 언제가 활발하죠? 여름에는 풀들이 막 우거져 있잖아요. 잘 일어나죠. 겨울은 식물이 별로 없어. 광합성이 적어. 그러니까 CO2는 언제 많을까? 광합성이 잘 안 되는 겨울에 CO2는 많겠죠. 여름에는 좀 적겠죠. 오케이? 그래서 겨울철이 CO2가 피크가 되는 요 지점들은 다 겨울입니다. 플러스 겨울철에는 사체도 많이 있겠죠. 사체 분해할 때 CO2도 또 많이 생기고 또 플러스 인간이 화석연료를 언제 더 많이 떼죠? 그렇죠. 겨울에 많이 떼죠. 그러니까 이런 다채로운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저 피크가 높이 올라가는 시즌 언제다? 겨울이다.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여러분 이 그림에서 더 이상 물어볼 거 없습니다. 사체가 겨울에 더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식물체 사체. 식물이 겨울에 많이 죽잖아요. 그죠? 미안합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문제. 자, 9월 문제입니다. 기후변화 요인 기업과 니은을 고려해서 추정한 기후변화 요인이니까 우리 뭐 떠올려야 돼? 우리 열심히 배우고 온 기후변화 요인 엄청나게 많잖아요? 야, 요게 큰 그림, 큰 틀 잊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큰 틀을 잡고 가셔야 돼요. 요 요인 중에 어떤 것들이 한번 들어가는지 봅시다. 지구 평균 기온 편차랑 관측 기온 편차를 나타낸 건데요. 기업과 니은은 각각 온실기체 아니면 자연적 요인이래요. 자, 온실기체는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인위적 요인 중에 여기 이거에 해당하는 거고, 자연적 요인은 뭐죠? 이 전체 카테고리, 요 모든 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둘 중에 각각 매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죠. 자, 봤을 때 관측 기온 편차를 보니까 진한 색이에요. 뭐 전체적으로 뭐야 관측한 거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죠. 지구 온난화 더워지고 있구나 실제로. 근데 기억만을 고려했대요. 색깔 좀 바꿔서 보여드릴게. 보라색으로 할게요. 좀 진한 점선 얘만 고려했더니 어떻습니까 지금? 와우, 엄청나게 올라갔습니까? 이게 뭘까요? 온실기체겠죠. 온실기체 고려하면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자, 바로 안 보이는 분들 괜찮아요. 천천히 할게요. 니은만 고려했대요 이번에. 니은만 고려하면은 실선인데 어때요? 약간 거의 일정하죠. 얘는 왜 그럴까? 자연적 요인만 고려하니까 거의 변화 없다. 제가 이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개념 강의할 때. 기후변화 인간 있어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없어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없어도 일어나요. 없어도 일어나. 자연적 요인 이렇게 많은걸? 근데 문제는 뭐다? 인위적 요인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예상치를 아득히 벗어난다. 그 자료를 주는 거잖아. 자연적 요인만 고려하면 파란색인데 인위적 요인의 대표적인 예시인 온실기체 때려박는 순간 어떻게 돼요?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두 개를 다 고려하면 어떻게 되죠? 거의 현재 증가했던 관측 자료랑 어때요? 유사하죠. 현재 증가 자료랑 관측 자료랑 예상 자료랑 유사하죠. 그러니까 자연적 요인과 온실기체를 쌍 다
고려를 해줘야 가운데 현재 관측값을 설명할 수 있구나. 이해되죠? 오지훈 선생님 훌륭합니다. 이거를 이래서 이 문제를 엿다 넣었네요. 자, 지구 해수면의 평균 높이는 그럼 언제가 높을까요? B랑 A 중에 B는 여기, A는 여기. 당연히 B가 높겠죠. 왜? 온도가 높으니까. 빙하는 더 많이 녹았고 해수 열팽창도 더 심할 거니까. 됐죠? 자, 대기권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 변화는 니은에 해당한다. 자, 니은은 뭐죠 아까? 자연적 요인이죠. 자연적 요인이라는 말 저기 집어넣고 읽어봐요. 대기권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량 변화 자연적 요인에 해당해요? 그렇잖아. 그럼 인위적 요인에 해당해? 아니잖아요. 자연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봐야지. 그게 대표적으로 태양 활동의 변화 흑점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했던 거죠. 그리고 비시기 요때 관측 기온 변화 추세는 온실 기체에 의한 영향이 큰가요? 그렇죠. 그렇죠. 됐지? 쉬워요. 자, 9월 5번. 자, 2번 5번인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4년부터 그린란드 빙하의 융해량 엄청나게 녹고 있어요. 지금 3 곱하기 10의 12제곱 톤만큼 녹아버린 거야. 엄청 녹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빙하 융해랑 해수 열팽창에 의한 높이 편차를 나타낸 겁니다. 어땠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해수가 녹아서 평균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죠. 그렇지? 자, 그린란드 빙하의 융해량은 기억 기간이 많은가요? 기억 기간은 요만큼 상승했는데 니은은 더 크게 상승했죠. Y축 비교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기억 기간이 더 많지 않고요. 나에서 해수 열팽창에 의한 평균 해수면 높이는 2015년이 크다. 지금 나를 볼게요. 지금 해수 열팽창에 의한 값을 봐야 되잖아요. 해수 열팽창. 그러니까 요자를 봐야 되는데 2015년은 어때요? 요만큼 팽창했죠. 2010년은요? 요만큼이죠. 뭐가 더 커요? 15년이 더 크죠? 그냥 심플하게 데이터 해석이죠. 점점 더 열팽창 정도가, 그러니까 열팽창에 의한 해수 상승 정도가 심해지고 있어요? 약해지고 있어요? 심해지고 있다. 그죠? 나의 전 기간 동안 평균 해수면 높이의 상승률은 해수 열팽창에 의한 것이 더 큽니까? 봤을 때 뭐가 더 커요? 빙하 융해가 훨씬 더 크죠. 해수 융해보다. 빙하 융해가 Y축이 훨씬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빙하가 더 크다. 해수 열팽창에 의한 것이 더 작다. 땡. 자, 14번. 3월 문제인데 계절별 길이 변화를 봤더니 어때요 지금?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겨울이 점점 짧아지고. 그쵸? 여름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전체적으로 봄이랑 가을은 조금 애매모호한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름은 증가하고 있고 겨울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점점 더워지고 있는 이런 세팅이라는 걸 이 자료가 뒷받침해주고 있죠. 2000년에는 분명히 아열대 정도, 한마디로 감귤을 요 아래 정도에서 키울 수 있었다고. 그죠? 근데 지금 2100년이 되면 더워지니까 이 아래에 있는 이 더운 이 영역 다 감귤 키울 수 있게 될 거야. 더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망고, 우리나라에서 망고도 키우잖아요 요즘. 더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가에서 여름의 길이 변화는 봄의 길이 변화보다 큰가요? 그쵸? 여름은 압도적으로 길어지고 있죠. 나에서 아열대 기후의 확장 지역은 대체로 내륙 가로 묻고 해안 지역에서 뚜렷하다. 어때요? 그쵸? 해안 지금 이만큼이나 아열대 지역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해안이 뚜렷한 거 맞고요. 아열대 기후에서 자란 작물이 재배하는 게 북상할까요? 그렇죠. 원래는 한 요 정도 선까지밖에 못 자랐는데 이제는 이 라인들 다 전부 키울 수 있게 될 거다. 근데 이게 마냥 좋은 게 아니다. 오케이? 자! To spice! 일어나요. 스파이시한 거 갑니다. 이거는 이제 오지훈 선생님 책의 스텝 2에 들어가 있는 문제인데 스피디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문제 있는데 이거 다 풀어주고 싶은데 최대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는 공전궤도 이심률의 변화. 와우. 와우. 나는 기억 시기의 자전축 방향 공전궤도. 와우 2600년 와우 반대. 자, 이게 이 문제가 뭐냐? 4분의 1 주기로 돌리는 문제 가겠습니다. 자, 갈게요.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여름인가요? 현재 북반구 근일점에서 여름이에요? 뭐야 이거는 문제 볼 필요도 없다. 겨울이잖아. 우리 기억 이응 했잖아요. 그죠? 현재 북반구는 당연히 근일점에서 뭡니까? 기억 겨울이고요. 이응 여름이죠. 원일점이 여름이죠. 자, 볼게요. 현재로부터 6500년 전에 지구가 A 부분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북반구가 겨울철이 되냐? 한번 볼게. 잘 보세요. 집중. 자, 현재 천천히 할게. 천천히. A 위치 있을 때 지금 얘는 이 그림으로 보지 말자. A 위치면은 여기죠. 왜냐면은 좌측이 근일점, 우측이 원일점이니까. 자, A 위치에 있을 때 6500년 전이에요. 후 아니고.
6,500년 후면은 어떻게 될까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잖아. 전이니까 어떻게 돼 이번에? 반시계로 4분의 1 돌려야죠. 오케이, 그죠? 자, 봐봐. 이렇게 있잖아요. 만약에 6,500년 후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지금 문제가 6,500년 전이죠. 이렇게 돌리죠. 그러면은 이 상태의 지구가 여름이 되려면, 북반구 여름이 되려면 얘를 어디다 둬야 돼? 딱 A에 위치시키면 되지 않아요? 그치? 6,500년 전에는 6,500년 전에는 전이에요. 그러니까 반시계로 돌려야 돼. 반시계로 돌려. 회전이야. 그러면은 애가 시계로 이렇게 돌려서 스크린 뚫는 게 아니라 반시계로 돌려서 스크린을 뚫고 나와야 되니까 이 상태의 지구를 여름 만들려면 어디다 놔야 된다? A에 놔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 북반구 여름이 된다. 그러면 남반구 여긴 뭐예요? 겨울 되죠. 자, 하나 찾았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공전 방향 반시계죠. 그러면은 근일점에서 북반구 뭐? 여름 다음 가을. 여기 이 지점에서 북반구 겨울. 원일점에서 북반구 뭐? 봄. 여기 남반구 겨울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긴 뭐? 남반구 겨울 다음 봄. 아래는 남반구 봄 다음 여름. 여기는 남반구 가을. 다 찾았죠. 오케이? 이렇게 됐으면은 A 부근이 있을 때 북반구는 겨울철 되는 거 맞아요? 아니요. 여름철이죠. 다 바로 일단 2번 나오네. 그죠? 자, 가겠습니다. 마지막. 북반구 기온의 연교차는 기억 시기가 크냐? 자, 북반구 기온의 연교차. 그럼 뭘 찾아야 돼? 북반구의 여름 찾아야죠. 기억나요? 북반구 여름의 온도를 찾아야 되잖아. 그게 어떻게 변했나?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시기랑 니은 시기를 비교했어요. 기억 시기는 지금 기억과 니은만 비교하면 되죠. 기억 시기는 니은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 있죠? 이심률이 크고 또 자전축은 뒤집혔죠. 오케이? 왜냐면은 나는 기억 시기의 방향이니까 이 기억 그림이 사실은 요 그림이라고 봐도 돼요. 그렇죠? 얘 봤을 때 우리 분명히 근일점에서는 돌아가서 북반구가 뭐? 기억이니까 겨울이 줘야 되는데 13,000년 전은 뒤집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세팅이 어떠죠? 여름이 돼 있죠. 북반구가 여름 돼 있죠. 들이밀어서. 이 세팅에서 20률은 더 커진 세팅. 근데 이에 비해서 우리가 비교해 줘야 되는 건 누구죠? 니은이죠. 니은은 기억에 비해서 어때요? 20률이 작죠. 그리고 26,000년이니까 돌았을까 안 돌았을까? 돌긴 돌았는데 한 바퀴 돌아서 쌤쌤인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경사박은 현재 방향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이 같은 경우, 기억 같은 경우는 반대이면서 20률이 커진 거죠. 지금 결국에는 세팅을 2개 바꾼 거잖아. 어차피 하나 경향성 따라갑니다. 걱정 말고 한번 해볼게요. 결국엔 기억 시기를 물어봤으니까 기억 시기 한번 해볼게요. 기억 시기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률은 크고 반대예요. 근데 사실 얘 그림 그릴 필요 없죠. 여기서 줬으니까 이 그림인 거죠. 근데 지금 어디를 보라 그랬죠? 북반구를 보라 그랬죠. 그럼 뭘 찾아야 돼? 북반구 여름 찾아야죠. 북반구 여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그치? 북반구 여름 여기란 말이야. 북반구 여름의 온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에 비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커졌습니다. 왜? 원래는 북반구 여름 어디 있었죠? 원일점에 있었는데 지금 북반구 여름 어디 왔죠? 근일점 왔죠. 그러니까 커졌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지금 뭘 쓴 거냐면 반대가 됐다라는 조건을 쓴 거잖아. 근데 심지어 만약에 20률 증가도 써주면은 근일점이 어떻게 됐을까요? 근근원원이잖아. 근일점이 지금보다 더 가까워. 그러니까 더블로 온도가 증가한 거지. 오케이.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 보면 됩니다.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교차는 저게 크다. 됐죠? 기억 시기가 큰 거죠. 끝. 자, 16번 가볼게요. 자, 지구 공전궤도고요.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고요. 뭐죠? 세차 운동 방향은 반대고요. 외우고 있으면 좋습니다. 26,000년. 자, 6,500년 전 A 부근에 있을 때 어떻느냐. 또 똑같은 문제죠.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원래대로라면 근일점 뭐예요? 그쵸. 그 기억이죠. 북반구 겨울이고 원일점은 이응 겨울 이런 세팅이잖아. 근데 6,500년 전이래. 어떻게 돌려야 돼요? 애를? 반시계로 돌려야 돼. 시계로 돌리면 6,500년 후인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전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돌려야죠. 그러면 이런 세팅에서 얘를 여름 만들려면 여기 놔야 돼, 여기 놔야 돼. 위에 놔야 되죠. 6,500년 전에는 여기가 뭐다? 6,500년 전에는
북반구 여기가 여름이다. 그러면은 북반구 근일점에선 뭐? 가을. 여기선 뭐? 겨울. 여기 원일점에선 뭐? 겨울 다음이니까 봄. 자, 그럼 남반구 여기는 뭐? 겨울. 여기는 남반구 겨울 다음이니까 봄. 여기 남반구 뭐? 여름.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남반구 가을. 됐죠? 자, 이 상태에서 6500년 전 지구 A 부근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북반구 겨울인가요? 겨울? 맞죠? 동그라미. 잘 풀고 있겠지? 답 체크해놓고 갈게요. 자, 그리고 자 35도 N 이거 뭐예요? 어디예요? 북반구죠. 그럼 북반구 뭘 찾아야 되지? 또 여름 온도를 찾을 거예요. 기온의 연교차 물어봤으니까. 자, 6500년 전이 작냐? 자, 6500년 전이 지금 보라색 세팅이잖아. 그쵸? 이 상태에서 뭘 찾아줘야 돼? 북반구 여름 찾아야지. 지금 북반구 여름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치? 얘가 현재랑 어떻게 됐을까? 현재는 어디 있었어요? 원래 원일점에 있었죠. 근데 지금 얘 어디로 왔어요? 훨씬 가까워졌죠? 어떻을까? 북반구 여름의 온도? 증가했겠지. 한번 일단 증가했어. 북반구 여름의 온도 증가했어. 근데 뭐도 고려해줘야 돼요? 경사각. 자, 6500년 전 어때요? 6500년 전 여기잖아. 현재보다 어때요? 각이 크지. 그러니까 여름의 온도가 더 어떻게 됐을까요? 더블로 증가했겠지. 원일점에 있었던 여름이 여기로 땡겨져서 증가하는 거 하나랑 경사각 자체가 더 들이미니까 증가하는 거 둘. 봐봐요. 어렵게 문제 내봤자 경향성은 어떻게 된다? 따라간다. 따라간다. 둘 다 커진다. 자, 그래서 현재보다 작다? 에이, 커졌지. 35도 S 뭡니까? 남반구. 그치. 이번에는 남반구 어딜 봐야 돼? 마찬가지로 여름 볼 거예요. 안 그래도 여름 물어봤네요. 여름철의 평균 기온 13,000년 후래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림이? 13,000년 후니까 이번에는 애가 어떻게 돼야 돼? 13,000년 어떻게 돼야 돼? 그치. 완전히 뒤집어져야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근데 남반구 물어봤잖아요. 남반구 여름은 지금 어디예요? 어디가 됐어요? 원일점 여기잖아. 여기잖아. 남반구 여름 여기잖아. 그치? 여기 온도가 어떻게 됐는지 보면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는 근일점이 여름이었잖아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원일점으로 갔죠. 온도가 내려갔겠지. 또 추가적으로 얘도 봐줘야지. 13,000년 후에 각 어떻게 됐어요? 현재보다 감소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더블로 내려갔겠지. 봐봐. 경향성 맨날 따라간다고. 그죠? 그러니까 현재보다 낫다. 맞아요? 예. 맞다. 오케이. 이 문제들도 풀어드리고 싶지만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시고 나머지는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빠이빠이. 안녕.